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촬영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습에 있어서 행정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근무하셨던 기관 아니면 과거에 경험했던 직장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다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나 중앙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또는 재단을 통해서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에 관련돼서 안내를 하거나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은 참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공문서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신과 수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관에서 실습하는 동안에 공문서 작성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처리라든지 아니면 수신 발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다면 좋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없다면 그런 시간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기초 행정 실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 가장 학습 목표로서는 공문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에 공문서 작성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각각 기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취업을 했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하고 그 접수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고요. 또 하나 공문서 작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발송철, 수신철 이런 문서철을 가지고 검토해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또는 선배 사회복지사가 먼저 사용했던 공문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문서를 다운받아서 내가 그 위에다가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공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바로 문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또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경유돼서 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관장의 직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직인 생략의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행정 실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이란 바로 학교나 회사,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나 대외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고 발송, 수신하는 공식 문서를 우리는 공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문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보통 누군가로부터의 지시, 협조 또는 고시나 공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하거나 업무의 진행사항 또는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할 때 공문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관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외부로 발송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것은 잘못 작성된 내용은 없는지 혹시 필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작성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행사 제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시나 기간, 장소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떠한지 참석 대상자는 누구인지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공문서가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를 구분해 봤을 때 보통 대내문서, 대외문서, 전자문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보통 대내문서라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시나 명령 또는 협조를 구하거나 보고 통지를 위하여 수발하는 문서를 말하고 있고요. 대외 문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기관에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는 문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문서인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문서를 작성해서 출력하고 그 문서를 우편 발송하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컴퓨터 등의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사용하게 되는데, 즉 전자문서화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는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잘못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뭐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공문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서를 한번 보시면 공문서에는 맨 위와 중간과 맨 아랫부분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맨 위를 보시면 발신 기관명, 수신자, 경유, 참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발신 기관명은 문서를 발송하는 기관의 명칭을 말하는구나. 수신자는 문서를 수신하게 될 사람을 말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보시면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부침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문서 안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고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떠한 내용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행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는 뭐 일시 아니면 기간 아니면 날짜라는 구분으로 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가급적 쉽게 간략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공문서 뒤에 문서가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부침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자세하게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발신 명의가 있는데요. 바로 공문을 보내는 기관의 기관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관장을 쓰고 나서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인을 찍게 된다는 거죠. 또 물론 직인 생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철한 문서 번호가 있고요. 또 문서 번호 안에는 기관 번호, 문서 분류 번호, 이 공문을 발송하게 된 시행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준비해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서를 보면 어때요? 맨 위에 보면 전라남도 써 있고 맨 아래 보시면 전라남도 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구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옆에 보면 직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지사 직인 위에 보시면 바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위에는 바로 수신이 있고요. 경유가 있고 제목이 있어요. 한번 제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고 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1점 교육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고 쓰였습니다. 바로 뭡니까? 인사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귀교육원에 또는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인사말을 던지고요. 두 번째, 바로 이 공문을 보내게 된 이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보세요. 귀교육원의 도에 제출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검토 및 경력 사유 조회 결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보시면 뭐의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썼다면 또는 관공서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면 그 공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바로 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문에 보시면 부침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침의 내용이 없더라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쓰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만 있더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쓸까요? 바로 부침 한 칸 띄고요. 그 다음에 쌍점 쓰고 한 칸 띄고 제목을 쓰겠죠. 자격증 발급 현황 띄고 일부 점 띄고 끝 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침의 내용이 2개 이상이었을 때는 숫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뭐 2.뭐 3.뭐 점 2칸 띄고 끝 점. 근데 여기서 2칸이라는 것은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전라남도 지사 아래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무관, 누가 이 공문서를 작성했는가라는 거 쓰게 되고요. 아래 보시면 협조자, 시행, 무슨 과에서 몇 번째 공문이고 시행 날짜는 언제다 라는 것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공문서를 누군가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문서를 접수하게 됐을 때는 접수를 위한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 이 공문을 받았는지, 누가 이 공문을 처리해야 되는지, 담당자는 누군지 이런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공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의 공문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문의 유형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거는 오른쪽 맨 위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선결, 접수, 처리과 담당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 이 공문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접수에 일자나 시간에 쓰겠죠. 번호도 쓰겠죠. 처리과는 예를 들어서 뭐 기획팀 썼습니다. 담당자 오봉옥 썼어요. 그러면 이 공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재를 하고 나서 특히 누가 받게 됩니까? 대표이사예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 공문을 보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람을 돌리게 합니다. 회람, 공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 공문을 보게 되면 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공문은 누가 받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람이 완료가 되면 바로 문서 접수철에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문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까요? 정확하고 간결하게 내용은 쉽게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이성, 세 번째 논리적이어야 된다, 네 번째 간결성,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한번 검토해보고 내가 문서를 작성했을 때 야, 이 글은 좀 불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 알리고자 하는 내용만 핵심적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내가 왜 이 공문서를 작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이 문서를 작성하느냐. 세 번째, 바로 초안을 작성해 보게 되는 겁니다.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인권교육 강사 의뢰라고 했을 때 인권 강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강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안을 작성하는데 바로 기한문의 중점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하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이 필요하더라라고 구체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나 오타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편집인데요. 바로 여기 보시면 1점 한 칸 띄고요. 첫 장목 쭉 씁니다. 그리고 가, 점 1 반가로, 가 반가로, 양가로 1, 양가로 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두게 되는데 간혹가다 우리가 레포트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겠는데요.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서를 받는 레포트를 받는 사람이 공문서를 받는 사람이 야 한눈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문단 구분도 안 돼 있고 막 그렇다면 읽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서나 보고서나 레포트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식대로 작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많은 자료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임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붙임문서가 없어요. 그러면 본문의 마지막에 두 칸을 띄고 끝, 점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붙임문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순번을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붙임문서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1점 쭉, 2점 제목, 3점 제목, 점, 두 칸 띄고 끝, 점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문서만 있는지 붙인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공문서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작성기관의 의사표시,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권한 내의 사항 중에서 작성된 것인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작성했는지, 법인의 인감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감을 잘 안 찍고요. 직위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문서를 처리할 때는 행정계통의 처리의 원칙, 즉 상하 지휘계통에 따라 문서를 발송하고 접수하는 또는 격려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과 즉일 처리의 원칙을 해서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 접수가 됐을 때요. 그 다음날 미루지 말고 그 당일날 처리 기간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당일 또는 즉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책임 처리의 원칙을 해서 누가 이 공문서를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책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 적합의 원칙이라고 해서 문서 처리를 위한 직무 권한이 있는 자가 법령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 요령인데요. 보통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요. 부서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제라든지 정결이라든지 대결이라든지를 구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기타 우리가 행정실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련된 이제 서류들을 검토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보시면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예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이미 공문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공문서를 작성해 보지 않은 경험이 없다면 이런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문서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고 이렇게 작성하는구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공문서는 결국 나의 얼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고서나 공문서 모두가 나의 얼굴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정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관에서 행정상의 업무를 봤을 때 보통 문서 작업이 보통 행정 업무로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떠한 기관에서는 뭐 사업기술을 작성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기관에서는 공문서 작성을 해보게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떠한 기관에서는 기관의 홍보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즉 그런 과정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기관 직원으로서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